때 돌아갔습니다. 소득은 결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업주들이 일방적으로 축적한 그 돈은 당시 개발이 한창이던 강남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강남을 우선 개발해서 사람을 많이 빨리 유치하려면은 주택을 많이 짓게 만들려면은 우선 시장을 먼저 짓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면상으로 강남을 개발하면서 시장 어디다 만든다 하는 걸 지정을 이제 도면에 해놨으니까 그것을 두 군데를 저희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영동시장 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강남시장, 강남상가라고 있습니다. 요것이 그 동화상가의 건물입니다. 이게 전부가. 강남 개발과 때를 같이해 빈민촌엔 무자비한 철거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업주들이 강남 개발로 더 많은 부를 쌓아갈 때 일요일도 쉬지 않고 15시간 노동에 시달린 전태일과 어린 여공들은 집에 돌아와 등을 뉘일 공간마저 박탈당했습니다. (1966년) 보조 재단사가 된 다음에 전태일은 평화시장이 있는 동대문에서 집이 있는 도봉산까지 2~3시간씩 걸어서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것은 집에 가야 하는 차비 30원을 가지고 낮에 풀빵 30개를 사서 어린 견습공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동대문에서 도봉산까지. 저는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날 또는 노동절에 그 거리를 따라 걷는 행사가 왜 지금까지 없었는지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태일은 이렇듯 애를 썼지만 그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어린 견습공들의 삶이 쉽사리 나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1967년 전태일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책을 만나게 됩니다. (1970년 10월) 전태일 분신 한 달 전. 그때 노동청 근로기준국의 국장이었던 임정삼 씨는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을 만났습니다. 전태일의 분신 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임정삼 씨. 그는 그때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보고하는 큰 그런 대목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순박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뭔가 복귀도 아니고 왼쪽에 책을 하나, 상당히 손띄어 보는 책을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서성을 했어요. 그때 전태일이 갖고 있던 건 이미 다를 대로 달아버린 근로기준법 해설집이었습니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건 67년. 그 3년간 한문투성이 법률책과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면서 공부를 해온 것입니다. 전태일한테 물었어요, 이제. 당신 이 젊은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이 무슨 책이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쑥스럽게, 아주 주저스러운 그런 걸 해서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한번 봐도 그 사람, 전태일이가 공부를 한 가지가 안 해요. 그 20대가 그걸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지. 그래서 본인이 물었어요. 자네 이거 읽을 수 있나? 네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노? 이랬더니 국민학교도 잘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아니구나 말이야. 이 근로자라는 원래가 밑바닥은 무슨 해설책 하나 잘 못 보면은 그 의식화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태일군은 딱 그때 순간적으로 느낀 게 얘가 어려운 한문, 어려운 그 표현을 공부해가지고 여기저기 아름아름 빼가지고 바로 근로기준법이
딱 그 하나의 의식이 돼버렸어요. 바이블이 돼버렸어요. 표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내 애감에 그 책을 보고 저렇게 환장하고 저 집 가서 물어보고 저것만 들다 보니까 내 애감에 저 책이 정말 보면 불안하고 일을 낼 책 같다. 그 생각이 많이 오더라고. 근로기준법은 그에게 암울한 현실에 비친 한 줄기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69년 전태일은 재단사들을 모아서 바보회를 만듭니다. 법이 이미 있는데 그걸 몰랐으니 참으로 바보였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물론 여성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야간 근로 금지 등 그가 애타게 찾던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근로기준법. 전태일은 바보회 회원들과 설문지를 만들어 평화시장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청이 우리는 뭔지도 몰랐었는데 전태일 씨는 이제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수기에 나와 있듯이 공부를 하고 또 근로기준법을 구체적으로 업주들이 지키도록 감독하는 관청이 노동청이라는 거, 그리고 그 지키게 하는 관료가 감독관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 벌써 알고 있어서 이 조사된 그 내용을 가지고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좀 갔었어요. 그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평화시장의 실태를 노동청에 진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진정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 산업 현장이 어디를 가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놓고 맞춰보면은 맞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성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이 행정에 임해야지 그 법대로 하면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당시에 주무관청인 노동청은 말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취약한 기반에선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상징되는 당시에 대단히 수탈적인 축척체제, 자본주의적인 체제에 저항하는 일체의 저항에 대해서 경찰국가적 탄압을 하는 하나 일기구로서, 하부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라든지 정치적 저항에 대해서 전면적인 탄압을 하는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가장 선도적인 파수꾼적인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전태일이 노동청의 수탈에 진정을 하고 이런 국가기구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요구가 자신들의 조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업주의 불법 행위를 정부가 묵인하는 현실. 전태일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업주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전태일은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해냅니다. 법을 지키는 업체를 만들어서 법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업주와 노동자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